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선행을 했더니 보답을 받았다. 단팬님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이게 참 바람직한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선행이나 악행을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했다면 그래도 현실에서 상이나 벌을 받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난더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난더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난더블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해 지나면 20년이 되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연장 계약 근무를 하다가 정직원 면접을 보고 정식 인턴으로 근무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그 시기에 면접 합격부터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어울린 사내 낚시 동호회 분들이셨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일은 그분들과 함께 경험한 일이고요. 낚시 동호회는 계약직으로 1년 정도 했을 땐가? 제가 속한 부서 과장님 중 한 분이 낚시를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전 낚시에 낙자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주말에 일 없으면 낚시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 낚시를 모른다는데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었어요. 말은 강제성이 없지만 말에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왠지 안 가면 뭔가 큰 그런 피해를 볼 것 같은? 사실 그런 건 없었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전 과장님하고 낚시를 다니다가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서 그 뒤로 낚시 동호회 멤버가 된 거고요. 지금도 그 회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엔 계약직은 그 특별비라든지 동호회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정식 동호회 멤버가 되고 여러 직장 선배들을 알게 됐고, 그 멤버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이 나면,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낚시를 다니려고 했는데요. 낚시라는 게 처음엔 그냥 저냥이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낚시를 가려는 그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낚시광이 됐고요. 그때 그 일이 있던 날은 바로 뒤에 추석이고 징검다리 휴일이라 회사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쉬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동호회 멤버가 모두 가진 않고 다들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이 있는 동호회 멤버들은 빠지고 노총각 과장님하고 선배 둘, 그리고 저까지 넷만 출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과장님하고 다른 직원 하나가 일정이 있어서 2일날 출발해서 1박하고 그리고 무박으로 새벽 낚시까지만 하다가 그 4일 아침에 오기로 하고요. 그때 다음날이 추석이었거든요. 날수로 따지면 이틀 밤을 세우는 거죠. 그때 그렇게 간 곳이 충청도 어디쯤인 건 맞는데 이 낚시를 간 장소가 정확히 생각이 나진 않네요.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간 거랑 그리고 충남 어딘가라는 거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장소를 정하거나 제가 운전을 하거나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냥 따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리고 그때 제가 꼬냑을 한 병 사둔 게 있었거든요. 친구랑 마트에 갔다가 이제 그게 그렇게 만난다길래 까뮤 엑소던가 뭐 헤네시 엑소던가 하여튼 뭔 엑소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한 병씩은 이제 다 돌릴 수 없고 나중에 낚시 가면 같이 마실 생각에 구입을 해둔 거였는데 그런 꼬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갈 때 그걸 가지고 갔었고요. 도착해서 낚시들을 하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과장님이 간단히 이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커니 이제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꼬냑을 힘있게 꺼내서 과장님 이번엔 이거 어때요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장님이랑 다른 선배가 이제 웃으면서 낚시터에서 뭔 꼬냑이냐고, 그건 그냥 저보고 다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저 혼자 그냥 조용히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고요. 그리고 여느 때랑 같이 소주에 뭐 햄이나 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한잔하고 있는데 이 물안개가 엄청 짙게 피어오르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이 과장님도 낚시하긴 글렀다고 진짜 그때 찌가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이나 한잔 더 하자면서 입낚시나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리는 지켰지만 이제 술은 마시자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리는 지켰지만 그 선배가 지키던 자리 끝내고 일어나면서 어차피 낚시도 못할 정도니까 그냥 차에서 잔다고 그 선배는 먼저 차로 갔고요.
그래서 그 선배 빼고 저 포함 셋이서 좀 더 마시기로 했는데, 근데 어라? 이 술이 없네? 이제 술이 없는 거죠. 정확히는 가지고 간 소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제야 제가 가지고 간 꼬냑이 빛을 보게 됐고요. 우린 그렇게 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낚시를 이어갔었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숲풀 쪽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계곡지라고 그러죠. 거기가 주변이 죄다 산이고 나무 우거지고 그런 계곡지였는데, 그렇다 보니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귀신 뭐 그런 거 말고 혹시나 멧돼지 정도 될까 해서 말이죠. 근데 숲풀 사이에서 나온 건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그 옷 이름은 모르겠는데 시골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한복 비슷한 스타일인데 누런색에 여기저기 이제 기워진, 행색이 마치 산에서 몇 년은 씻지 않고 사신 것 같더라고요. 수염도 길게 기르셨고 뒤로는 작은 그 광줄이라고 하나?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등짝만한 그 광줄이 비슷한 걸 메고 계셨어요. 그 어쩌면 망태 비슷한 모양인데 또 그렇게 길쭉하진 않고, 하여튼 신기하게 생긴 그런 광줄이, 좀 큰 광줄이에 더 가까웠는데, 그리고 거기에 장가지들을 담으면서 우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우린 이 시간에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건가 하고 그냥 슬쩍슬쩍 작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할아버지가 우리를 슬쩍 한번 보시더니만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눈도 얇게 뜨고 입도 얇게 벌리곤 그냥 소리 없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땐 기분 참 묘했는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과장님이 이제 어르신 괜찮으시면 한 잔 드시겠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좀 더 크게 이제 씩 웃으시더니, 그렇게 웃으시더니만 바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술자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나뭇가지 주우러 오신 거냐고 그런 거부터 해서 이것저것 말을 걸었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질문에 가볍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실 뿐 우리에게 뭘 물어본다거나 다른 말을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말씀이 없으셨죠. 단 그때도 우리를 처음 봤을 때처럼 계속 웃고 계셨었어요. 말씀은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씀 없이 앉으셔서 이제 몇 잔 드시다가 이렇게 우리를 보시더니만 처음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 할 일이 생겼어들 갈 때 돌아서 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가야 할 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 술을 마시면서 앉은 그 은박지 돗자리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몸도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안개는 짙게 깔려 있었고요. 아, 내가 자다가 꿈을 꿨구나 하는데 그때 일행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진 가셨냐? 하더라는 거죠. 응?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어?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난 꿈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우린 모두 할아버지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한 것까지, 그 기억까지 똑같이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을 한 뒤부터는 똑같이 기억이 없었어요. 서로 술을 마시다 자신이 이제 잠이 들었나 보다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동시에 모두 똑같이?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한 뒤에 똑같이? 어쨌든 그게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 뜯은 꼬냑도 보니까 반 이상 훨씬 넘게 남았더라고요. 이게 술이 그냥 남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차에서 잠을 자던 선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서 부장님 동생이 사고로 안타깝게 됐다고, 지금 거기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일정보다 하루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나왔는데요. 우린 그게 꿈이었든 진짜였든 뭐 사실이든 뭐든지 간에 갈 일이 생겼다는 것부터 해서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선배한테 과장님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좀 돌아서 가자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처럼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온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갔는데요. 경부고속도로였나? 하여튼 그 길이 뭔진 몰라도 그때 그 길이 엄청 돌아가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본 건 서해안 고속도로, 그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속보였습니다. 진짜 뭐지 했었어요. 그땐 진짜 할아버지를 만난 우리는 물론, 우리 셋은 물론 그 차에서 잠을 잔 선배까지도 굉장히 신기했었죠.
과장님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돌아서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때 가져간 꼬냑에 그 꼬냑에 대한 보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 저와 직장 동료들이 낚시를 다녀온 그날이 바로 아침 7시 50분경 서해대교에서 안타까운 추돌 사고가 난 2006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난더블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때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죠. 서해대교 사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갈 때 돌아가라는 말 진짜 신기하네요. 그건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난더블님 일행이 할아버님께 꼬냑을 드려서 그때 그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붙은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영적인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깃든 물건은 평범한 물건과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괴담은 루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루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루아님의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님이 보내준 사연은 2010년 여름에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기묘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은 오산에 있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루아님은 그곳이 오산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고 정확히 그 동네 이름은 모르지만 갓 전역을 하고 그곳에 있는 군 동기 집에서 보름 정도 신세를 졌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와 이혼한 후 바로 바람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루아님의 어머님은 이혼 후 누나와 루아님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당시 어린 누나와 루아님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결혼한 새어머니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갓 태어난 배다른 남동생이 있었고요. 누나와 루아님의 하루하루는 정말 서러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업 후 집을 나갔고 루아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아님은 누나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요. 군대에 있으면서 느낀 건 누나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는 건데 그런 이유에서 당신 누나에게 자신이 전역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무작정 군생활 중 가장 친했던 그래서 루아님의 사정을 잘 알던 동기가 먼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시 있어도 된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동기의 아버님은 배를 타는 분이라고 했는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한참을 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루아님이 동기의 집에 머물 땐 동기의 아버님은 배를 타고 계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에는 루아님과 동기 둘만 있었고요. 그런데 군 시절에 그렇게나 성실하던 동기는 저녁 후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서 자다가 일어나면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고 함께 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술이었다는데요. 처음엔 루아님에게도 함께 하자고 해서 몇 번 나갔었다는데 그렇게 만나보니 그 사람들과 자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뒤로는 빨리 취업을 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어떤 작은 공장에서 면접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골목 한 귀퉁이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바닥에서 뭘 줍는지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바삐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루아님은 그 옆을 지나가야 했는데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흩어진 걸 주워 모으고 계셨었다고 하는데요. 루아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말없이 할아버지 옆에 쭈그리고 앉은 뒤 할아버지가 줍는 그 종이를 같이 주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은 죄다 한자에 오래된 한지였다는데요. 아니 그 한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딱히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게 한지 아닐까 하는?
루아님은 그런 종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사극 등을 보면 나오는 그런 책자였다고 해요. 그렇게 말없이 주워서 할아버지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루아님을 보시더니 점잖게 웃으면서 젊은 친구가 바르구먼. 좀 더 자세히 볼까? 하더니 대뜸 루아님의 미간을 뚫어지게 보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집에서 나와야 쓰겠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루아님도 어안이 벙벙했다는데요. 더 어리둥절하게 만든 건 할아버지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는 다시 뒤돌아 앉아서는 그냥 묵묵히 떨어진 종이들을 주우셨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루아님이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는 처음 본 루아님에 대해서 어찌하셨는지 루아님 가족 상황과 당시 루아님의 상황들을 넌지시 말씀하셨다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어머님을 여의고 누나가 있는 것까지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연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산다는 얘기까지. 그 뒤 할아버지는 한 번 더 점잖은 웃음을 보이시더니 루아님 앞에 아까 줍던 그 종이에 책자인 듯 보이는 누런 그것 또한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낡은 누렇고 두꺼워 보이는 그런 책 표지를 바닥에 두시더니 주머니에서 짤막한 막대기들을 꺼냈고 손으로 그것들을 책자 가운데 그 세로로 쥔 뒤 그 중에서 막대기 하나를 꺼내서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이 노인네가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책 뭉퉁이 바깥쪽에 그 막대기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봐.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본 루아님께 아주 다정히 얘야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루아님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마냥 재밌는 듯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각각 네 곳에 그 책 모퉁이에 각각 4명의 이름을 적었다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뭐에 홀린 듯 적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루아님이 이름 넷을 다 적은 뒤에 조용히 루아님을 보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막대를 놓을 거야. 그 막대가 가리키는 이름을 잘 봐. 할아버지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 짧은 막대를 놓았는데 그 여러 개의 짧은 막대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함께 사는 루아님 군대 동기 이름이었습니다. 루아님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랐다는데요. 처음 봤을 때 동기 집에서 나오라는 말도 그렇고 당연히 동기의 이름을 알지 못하실 거고 그 짧은 막대기가 마치 하나의 막대기인 것처럼 모두 루아님 동기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이름을 안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루아님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님 말씀이 그 이름 가진 사람한테 귀신이 붙었어. 그것도 몹쓸. 얘야, 함께 있으면 좋을 거 없으니 어서 나오렴.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조용히 돌아서 루아님이 가는 길 반대편 골목 어두운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루아님은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자신이 본 게 이상하기도 해서 다음날 동네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잔하며 그 동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동기는 갑자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다음날 당장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루아님도 당시 존심이 상해서 다음날이 아닌 바로 그대로 짐 챙겨서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누나에게 연락하고 누나 집으로 가서 취업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루아님은 다른 동기에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함께 생활했었던 그 동기는 술 마시고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시점은 루아님이 그 집에서 나오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하고요. 루아님은 함께 군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잠깐이지만 한동안 신세를 져서 그런지 그 말을 들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날 때면 루아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아님이 만났다는 그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꺼낸 그 짤막한 막대기들과 책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동물들은 귀신을 본다고 하죠. 귀신 보는 동물들. 그런데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동물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으로부터 한 가족을 지켜준 고양이와 관련된 일본 괴담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시.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 우리 집은 마당을 중축해서 집을 넓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부모님, 형, 여동생, 나 이렇게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방이 늘어 다들 기뻐했었지만 그 뒤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집을 넓힌 이후부터는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리곤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늘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취직된 회사에 기숙사 신청을 했고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형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와 여동생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여동생의 사체를 발견한 것은 어머니였고 갑작스레 닥친 일에 마음이 힘들었던 탓인지 어머니는 이상한 무당집을 드나들면서 가사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집을 넓히고 난 뒤부터 3개월 사이에 우리 집에서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나에게도 스스로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계속 꿈이다, 환각 증상이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집을 넓히고 나서부터 쭉 모르는 3인 가족을 집 여기저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을 처음 본 곳은 마당이었는데 아빠로 보이는 남자, 엄마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자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차림새는 옛날 사람 느낌이고 3명이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처럼 서서 저를 보면서 입만 희죽희죽 웃고 있어서 전 그들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알아채면 2초 또는 3초가 지나면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길고양이가 우리 집 마당으로 길을 잃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식구 모두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갈 때와 돌아왔을 때 그 고양이는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난 그런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에 홀딱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때를 기다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분 좋게 보일 때 설득을 해서 마침내 그 고양이를 내 방에 데리고 들어와 기르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코 부위에 사마귀 같은 무늬가 있었기 때문에 난 고양이에게 하나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나에게 하나짱의 존재는 평안하지 않은 집에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하나짱과 같이 있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그 이상한 가족이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나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하나짱이 그날은 내게 오지 않아서 방안을 찾아보니 하나짱의 몸이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난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싸늘해진 하나짱을 조심스럽게 안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짱을 본 수의사는 심장마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3개월간 일어난 일들과 유일한 위안이었던 하나짱이 없어져 버린 것 때문에 정신적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탓인지 모든 것이 어찌돼도 좋다는 심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가족들과 더욱 말도 하지 않게 되고 감정 표현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내 방에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기가 느껴지는 오싹하고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뜨니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 3인 가족이 침대 끝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나와 눈이 마주친 뒤 시간이 지나도 전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섬찟합니다만 그땐 그냥 너희들 맘대로 하세요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납게 화가 난 고양이의 큰 얼굴이 떠오르더니 셋 중 아빠로 보이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경악하는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도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만 그 가족들이 사라진 뒤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고양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짱 하며 소리쳤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코 옆에 있는 무늬가 확실히 하나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웬일로 엄마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불 위로 고양이가 걷는 감촉이 느껴져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이때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다가온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에겐 더 이상 술을 마시고 고함치는 걸 그만하고 어머니에겐 무당집에 가는 걸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이면 할머니와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울부짖으며 부모님께 하소연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울면서 말한 내 말을 이해한 듯 아버지는 집에 있는 술을 전부 내다버리고 병원을 다녔고 어머니는 무당집에 발을 끊고 전처럼 다시 집안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말은 매일 밤 역에서 귀가하는 길부터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 따라와서 기숙사 문 앞에서 생활을 하는 고양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말. 그러나 본인은 기숙사에 살기에 형편이 되지 않아 집에서 내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짱이 죽은 뒤 너무 슬퍼서 더는 동물을 키우지 않고 더 이상 정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나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형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선 하나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 고양이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일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곁에서 자고 있던 그 어린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 고양이가 무언가를 쫓아서 현관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가보니 어린 고양이는 털을 곤두세우고 현관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악질을 하는 어린 고양이. 그리고 이내 이해할 수 없는 성인 남자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머릿속에 울려왔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어린 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을 보며 무섭게 화를 내는 고양이. 그 후 그 이상한 가족들도 내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기 고양이가 신경 쓰이는지 오지 않던 집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술을 마셔도 이상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끼리 최소 한 달에 한 번 할머니와 동생 묘지로 참배를 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집에서는 고양이를 수호신이라 여기게 된 탓인지 지금은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렸던 고양이도 다 커서 지금은 그 고양이들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살짝 동화 같은 일본 괴담이었네요. 그런데 그 이상한 가족, 아빠, 엄마, 아들 그 셋, 왜 고양이한테 맥을 못 쓰는 걸까요? 쥐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